자, 65페이지에요. 법률행위 대리입니다. 자, 제목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란 제도는 법률행위에 적용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대리제도란 것은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라는 효과, 이 효과 아닌 권리 의무 가져가는 사람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게 이제 대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거래행위, 매매계약은 대리인이 다 정해서 매매계약을 상대방과 합니다. 그 매매계약 했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받고 하는 이 효과 있죠. 권리 의무라는 효과는 전부 다 본인이 가져갑니다. 본인이. 이 두 개가 분리되죠.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바로 대리제도입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A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을 친구한테다가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이 A 토지를 처분해 달라고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이렇게. 처분의 대리권을.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갑을 우리는 본인이라고 합니다. 본인, 대리인. 이렇게 합니다. 본인, 대리인. 자, 어떤 내용의 대리권을 정해서 부여하는 사람을 본인이라고 그래요. 본인. 그 다음에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 을은 그러면 대리권을 수여받은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병을 찾아서 이 A 토지 매매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A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모든 정하는 것은 을이 가격도 정하고 대금을 받는 시점도 정하고 소유권 넘겨주는 시점도 정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매매 계약의 내용을 다 정하는 것이 을이 다 정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대리행위죠. 이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 법률행위가 바로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죠.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 매매계약의 내용은 전부 을이 다 정한다는 거예요. 을이, 즉 대리인 을이 의사를 결정해서 상대방과 체결한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인 상대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 그럼 이 사람은 매도인이 되겠죠. 자,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매도인을 대리인이 대신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대리인이 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여기에 있는 본인, 상대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리 행위를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서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 즉 소유권 넘겨줄 채무가 발생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죠.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10억의 대금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면 대금 10억을 받을 채권이 발생하고 당해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가 발생하죠. 그 채권 채무는 여기에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본인에게. 이 A 토지 소유권 넘겨줄 채무 또 10억의 채권 이렇게 매도인 갑한테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이 매매계약 효과는 이렇게 발생하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갑한테 소유권 내놔라 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고 동시에 대금 10억을 지급할 채무가 생기죠. 이렇게. 여기에 채무, 채권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매매계약이라는 대리행위로부터 법률 효과, 권리 의무라는 효과, 그렇죠? 권리 의무라는 효과는 어떻게 해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생기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대리효과인, 법률효과인 권리 의무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여기 행위는 을이 하고 효과는 갑이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걸 대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65페이지에 대리라는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러한 대리제도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장하는 기능을 하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의사결정해서 다 하면 그 효과는 갑이 가져가는 거죠. 갑이 머리를 쓰지도 않아도 되고
갑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행위를 을인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그 결과는 내가 다 가져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하는 것이 임의 대리 제도입니다. 대리권을 임의적으로 수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대리의 경우는 바로 사적 확장이 아니라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죠? 이게 바로 법정 대리가 맡고 있는 기능이죠. 법정 대리. 법률 규정에서 예컨대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서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죠. 또 피성년 후견인의 대리를 위해서 성년 후견을 두죠. 피한정 후견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정 후견이라는 법정 대리를 두죠. 우리 민법 판례가 그죠? 법원에서 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의 사적 자치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능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 중에서도 기본은 이거죠. 임의 대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게 원칙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대리행위하죠.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주체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 대리인 행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통설이고 판례의 태도이고 우리 민법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주체가 된다. 이걸 대리인 행위설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에 서 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가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했죠. 대리제도가 적용되는 범위, 대리 적용 범위. 우리는 뭐라 했어요? 법률행위에 대리가 적용된다 했죠. 법률행위의 대리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리가 적용되는 범위는 특히 법률행위 중에서도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재산행위라고 하죠. 재산행위에 대해서 대리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에 관련되는 재산권과 관련되는 준법률행위에도 적용된다. 여기도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 이런 영역에서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컨대 사실행위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또 예컨대 신분행위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혼인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이게요. 이혼도 대리할 수 없는 거죠. 당사자만 의사결정을 정해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신분행위는 대리제도 적용을 할 수 없다. 알아두셔야겠죠. 여기에 신분행위, 신분에 관한 법령에는 대리제도는 들어갈 수 없죠. 또 불법행위에도 대리제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 사실행위에도 대리제도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시하는 행위도 안 되겠죠. 감정의 표시행위도 대리로 할 수 없겠죠. 당연히요.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행위 당사자가. 대리의 종류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개념전도 알아두셔야겠죠.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대리입니다. 그걸 임의대리라 그러죠. 임의대리. 이에 대해서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에 의해서 대리인이 당연히 만들어지는 것이죠.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대리. 기본적으로 능동대리, 수동대리라는 것은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상대방과 거래행위로 나가는 것이죠. 즉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를 대리인 자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능동대리라고 합니다. 수동대리라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권 행사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오니까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는 그러한 내용의 대리가 수동대리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조심할 게 뭐냐면
능동 대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능동 대리권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속에는 뭐도 포함된다? 수동 대리권도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수동 대리권도 능동 대리권에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이게 더 넓은 것이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오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자, 유권대리,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가지고 따지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리와 구별돼야 될 거. 간접 대리는 대리가 아닙니다. 대리는 대리가 아니다고 해야 됩니다. 이름은 대리란 말을 붙였지만 이건 대리 제도가 아예 아닙니다. 예컨대 간접 대리의 모습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위탁 매매입니다. 위탁 매매. 이것은 당사자가 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전부 다. 자, 내 14톤 트럭에 들어있는 14톤 트럭 양을 무를 당신이 알아서 좀 팔아주세요. 맡겨버리죠. 그럼 이 사람이 팔고요. 매도인 지위에서 파는 거예요. 팔고 나서 정상하는 거죠. 내가 당신 대신에 내가 다 팔아줬으니까 내가 수수료는 떼겠습니다. 둘이가 합의하는 거죠. 이걸 위탁매매라 그래요. 그럼 이때는요, 매도인이 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 맡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맡아서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리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리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자. 이 사자도 역시 대리가 아니죠. 심부름꾼이거든요. 이 사람은 심부름꾼. 말 그대로 심부름꾼. 이 사자란 것은 심부름꾼. 심부름꾼은 뭐예요? 일 시킨 행위만 하는 거죠. 즉 사실 행위만 하는 거죠. 자기의 의사를 그 안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할 때 자기의 의사를 그 안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 자기의 판단을 그 안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죠. 시킨 바대로 한다는 거예요. 시키는 바대로. 이걸 사자라 그래요. 그런데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한다 했죠. 대리인이 그 내용을 사리 변별해서 판단해서 의사결정해서 상대방과 의사표시해서 거래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자는 대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자한테 일 시키는 본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시하고 뭐 일을 시키는 이 본인이, 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다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다 해서 일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이 사람은 고스란히 그 주어진 행위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행위만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사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68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사자와 대리인을 구별했는데 그 효과 의사결정 보세요. 첫 번째 판에. 첫 번째 칸에 있는 효과 의사의 결정은 사자 파트에서는 본인 시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리 제도에서는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인데요. 이 대표라는 제도는 이것은 법인의 기관이 되죠. 법인의 기관이란 것은 이 대표는 법인의 일부란 것이죠. 법인 자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별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리인은 본인과 별도로 존재하는 주체죠. 본인과 대리인은 별개의 주체예요. 근데 여기는 이 대표라는 것은 법인의 한 기관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분리되는 것이죠. 즉 여기 예를 들겠죠. 대표가 행위를 하는 것은, 이 행위는 누구의 행위예요? 대표의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곧 뭐예요? 법인의 행위죠. 법인이 매매계약, 대표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것은 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래 되는 것이죠. 곧 일치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면에서 대리와 대표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대리가 적용되면 여기는 삼면 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삼면관계는 어떤 경우나 하면 첫 번째 대리권 관계, 두 번째는 대리행위 관계, 세 번째는 대리효과 관계. 이렇게요. 자, 대리권 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리권 관계를 하고, 대리행위 관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입니다. 대리효과 관계는 여기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입니다.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자, 이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 이 두 사람 사이는 대리권이 발생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이렇게 대리 행위를 하면 이게 행위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 행위가 대리인 자격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 행위라 그래요. 그럼 대리 행위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이렇게 효과가 발생하는데 권리 의무, 권리가 발생하겠죠. 이 효과는 바로 대리 제도에서 발생하는 효과니까 대리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대리권 관계, 대리행위 관계, 대리효과 관계라는 삼면관계가 발생합니다. 이게 1번, 2번, 3번 이런 문수비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 대리 삼면관계고, 이 대리 삼면관계는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합니다. 이 부분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에요. 이 공부를 상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리제도가 되면 이 삼면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유권대리라 그러면 대리권이 있으니까 대리행위가 적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하면 그 행위를 하게 되면 효과가 발생해요. 권리가 발생해요. 만약에 무권대리란 말은 대리권 없는 관계 되겠죠. 대리권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권대리행위가 되겠죠. 무권대리행위가 되면 효과는 무효가 되겠죠. 이게 무권대리니까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리권의 존부에 따라서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되는데 다만 이 삼면관계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삼면관계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리권 관계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대리권 관계에서는 첫 번째, 자, 대리권 관계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는데 여기서는 한 5가지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한입니다. 이 권이라는 것이 권한이다. 권리가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리라는 것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대리권이 권리라고 해석하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이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직접 자기가 취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본인이라는 타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대리 권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동그라미 1번 의미 성질입니다. 성질에 보시면 자격설이 났죠. 이게 바로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권한.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대리권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발생 원인이죠. 원인은 여기는 당연히 임의 대리권하고 법정 대리권이 있겠죠. 이렇게 임의 대리권의 경우는 여기는 알아두셔야 되겠요. 여기는 본인의 수권 행위로부터 발생합니다. 법정 대리권은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는 법정 대리권은 시험을 잘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임의 대리권을 잘 정리해 둬야 합니다.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발생하고, 이 본인의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서 의사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서 결정하여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입니다. 의사표시 한계에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즉 대리인 될 사람이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수권행위의 성질이죠.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실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는 69페이지에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가면 세 번째, 대리권이 이렇게 해서 발생했다.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인데, 여기서도 역시 임의 대리권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봐야만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의사를 볼 수 있으려면 수권행위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수권행위를 해석을 하면 그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범위를 알 수 있는데 해석해도 그래도 불분명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 민법 118조에서 보충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행사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한다. 대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이 불분명할 때는 결국은 민법의 118조에 있는 보충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거다. 이 범위는 우리 민법에 규정을 뒀는데 보존행위,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놨죠. 이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 행위, 이용 계량 행위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보존, 이용, 계량 행위, 이 행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일반적으로 관리 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리 행위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대리에서 그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관리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그 관리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바로 보존, 이용, 계량 행위다 이런 것이죠. 자, 이때 이 보존, 이용, 계량 행위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보존 행위는 우리 민법 118조에 보시면 71페이지에 있죠. 거기에 보시면 1호에 보존 행위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 앞에 제한되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죠. 즉 보존 행위 앞에 이 보존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아무것도 규정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보존 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2호에 보시면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계량 행위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무제한이 아니란 거죠. 이 말은 뭐냐? 성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해라. 즉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라. 성질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해라 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용 계량 행위는 즉 관리 행위 중에서 이용 계량 행위요.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라라고 제한해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임의 대리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확정하면 그러면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 민법의 보충 규정에 의해서 관리 행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관리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보존, 이용, 개량 행위이고 그 구체적 내용을 또 상세히 보면 보존 행위에서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지만 이용, 개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법정 대리의 경우는 그 대리권은 법률 규정을 보면 되겠죠. 그 규정에서 범위를 정해놨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자.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여기에 보존, 이용, 개량 행위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놨고요. 그 판례도 몇 가지 정리해 놨으니까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예컨대 본인이 부동산 처분에 대한 모든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이 대리인은 매매계약 내용에 체결을 할 때 그 매매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정할 수 있죠.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하는 데 대한 지급 시기, 그리고 대금 결정 권한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죠. 중도금 수령할 권한, 잔금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대리인한테.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 판례는 여기까지 허용하죠. 즉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도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대리인에게 당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대리권 수여한 이 행위 안에는, 그 대리권 범위 안에는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대리인에게 준 적이 없다. 따라서 해제권, 취소권을 대리인이 단독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판례가 대리권의 범위를 해석한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는가? 있다. 대리권 제한이요. 우리 민법에는 기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어요. 대리인 스스로가 상대방이 되어버리는 거,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서도 똑같이 대리권을 수여받은 거죠. 그러면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대리인이자 곧 상대방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양 당사자를 대리한다. 이게 쌍방대리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의 손해 발생 염려가 커지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금지시켜 놨습니다. 본인의 손해 발생의 염려가 커지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기계약이라는 것은 대리인 스스로가 상대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A 토지를 처분해달라고 을한테 대리권 수여했어요. 이 대리인이, 본인이 되겠죠. 이렇게 대리인이 상대방 여기를 찾아가지고 A 토지 매매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을 스스로가 이게 자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상대방, 매수인이 되는 거죠.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이 대리인 스스로가 들어가 앉았다.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이게 자기계약. 그런데 만약에 쌍방대리는 뭐예요? 이 상대방 병을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는데 이때 이 병으로부터 대리권을 이렇게 수여받은 거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이자 상대방의 대리인이 됐어요. 양쪽을 대리받았죠. 이걸 쌍방대리라고 그래요. 이런 행위 하지 말라는 거죠. 금지니까. 그럼 만약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무권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가 되죠. 이렇게요. 즉 자기계약을 해버렸다든가 쌍방대리 했다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는 예외적으로 쌍방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합니다. 우리 민법은 첫 번째,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죠. 본인이 허락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허용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때는 확정된 채무를 그대로 이행할 때,
채무 이행할 때는 가능합니다. 이때 채무는 확정된 채무로서 다툼이 없는 변적이 도래한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본인의 손해배상할 염려가 없으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허용되는 경우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의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그게 뭐냐? 본인에게 허락을 받았거나 채무 이행에 해당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의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있다. 또 하나는요, 우리 민법에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해놨죠. 즉 본인한테 대리인이 여러 사람일 때는 그 대리인 여러 사람이 각자가 대리 행위를 하면 됩니다. 이걸 각자 대리 원칙이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각자 대리 원칙을 각자 하지 말고 대리인 여러 사람 함께 모여서 회의해서 정해서 해라. 공동 대리라 그러죠. 이렇게 전환시켜 볼 수 있습니다. 전환. 이 전환은 본인이 의사로서 본인의 의사에서 전환시켜 볼 수 있고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전환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미성년자의 자녀의 재산이 존재할 때 부모가 공동 대리가 됩니다. 채권자로서 부모가 다 살아계시면 이때는 부모가 공동의 의사를 합치한 다음에 그 미성년자 재산, 자기의 직계 비속의 재산을 이렇게 거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대로 되는 거지. 이렇게요. 아니면 본인의 의사,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A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 을과 정 두 사람한테 대리권을 각각 주면서 야 너희들 둘이가 합심해서 같이 정해서 내 재산 좀 이 A 토지 좀 처분해줘. 이렇게 하면 이게 공동대리죠. 이때는 을과 정이란 대리인이 각자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가 협력해서 의사결정한 다음에 상대방을 선택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이게 공동대리다 이 말이죠. 이때 공동은 무엇을 공동하냐? 의사결정할 때 공동해야겠죠. 즉 대리 행위로 나가기 전에 그 대리 행위를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를 의사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때 대리인이 서로 의사결정할 때 함께 공동으로 그 의사를 결정해라. 그런 다음에 대리 행위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대리. 이것도 역시 공동대리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했다. 그러면 무권대리가 되겠죠.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74페이지 대리권 남용이란 것은 대리권이 남용되었다라는 것은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걸 들 수 있죠. 대리권 남용. 이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 행사했다. 이게 뭐예요? 이 대리권 행사는 뭐예요? 배임적 대리행위 하는 거죠. 배신한 거죠. 본인을 배신한 거죠.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 대리권 남용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요. 원칙은 대리권 있는 상태의 대리인이 대리 행위하는 걸 한 거예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 대리 행위는 유권 대리로서 유효한 대리 행위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 행위 내용대로 책임을 져야 되죠. 자, 이때 예외가 이게 중요하다. 그죠? 예외적으로 이때는 무권대리로 취급해서 무효로 취급합니다. 어떨 때 이렇게 하냐면 이 거래한 상대방이 대리인이 지금 배임적 대리행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
이 배임적 대리 행위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럴 때는요, 대리 행위를 무권 대리로 봐서 무효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본인은 책임 면한다. 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내용. 대리권을 배임적 대리 행위로, 즉 자기 이익으로 대리 행위한 것을 우리는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하고, 이 배임적 대리 행위 효과는 어떻게 하냐? 이 효과 뭐냐 이 말이죠. 배임적 대리 행위 효과는 원칙적으로는 유권 대리로서 유효로 취급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바로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즉 거래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이 지금 배임적 대리 행위 한다는 사실,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악이죠. 아니면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과시 있는 거죠. 상대방이. 이런 상태라면 이때는 무권 대리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무권 대리로서 무효가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효란 말은 뭐냐?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인이 상대방한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여기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다.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다. 이것은 바로 민법 107조 1항 단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대리권 남용한 행위에 유추조용한다. 이게 판례의 주류적 개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겠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만 무권대로 취급한다. 이렇게요.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대리권에 제한되었다가 대리권을 소멸하는 사유 봐야겠네요. 다섯 번째. 대리권이 소멸한 사유. 소멸 원인을 좀 봐야겠네요. 원인. 자, 여기는 임의 대리권이든 법정 대리권이든 공통적으로 소멸한 사유가 있어요. 공통사유. 여기는 우리 민법에 명문을 했죠. 본인의 사망이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심판 받거나 아니면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았을 때 법원으로부터 일단은 그 대리권이 임의 대리권이든 법정 대리권이든 다 소멸합니다. 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심판거나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았을 때 이건 전부 다 대리인에 관한 사유죠. 대리인이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 사유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 소멸 사유다. 그런데 임의대리에 있어서 임의대리권의 특유의 소멸 사유가 있어요. 여기는 대리권을 수여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 맡기는 행위, 위임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위임계약을 종료시켜버렸네요. 스톱시켜버렸네요. 그러면 대리권이 없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됐다 이렇게 해요. 또는 임의대리권 발생 원인이 뭐예요? 본인이 수권행위 때문이잖아요. 본인이 수권행위 했어서 대리권이 발생했는데 본인이요 수권행위를 거두들여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거두들이는 것을 철회라 그러죠. 따라서 본인의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의 대리권만 소멸하는 사유가 되겠죠. 이 두 가지는 그죠.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특유의 소멸 사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6가지가 되겠죠. 여기 위에 있는 4가지하고 임의 대리권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행위가 철회됨으로써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우리 민법 조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 변경, 소멸 이런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리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